도대체 왜 프랑스와 한국의 관계는 100년 방산 이 책에 대국 다 프랑스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게 이토록 처참하게 패배했단 말인가. 이제 마크롱 대통령의 한국 국빈 방문에 신사 글로벌 숙녀 언론들은 여러분, 찬사를 쏟아냈지만 계약이 프랑스 수행단의 완료되었습니다. 가슴속엔 누구에게도 말 계획대로 못할 끔찍한 진행하겠습니다. 패배감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진정으로 고개를 숙인 이유는 단순히 한국의 무기가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의 공포에 빠진 지금 마크롱을 가장 소름 돋게 만든 건 바로 한국의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콧대 높은 프랑스의 국방부 최고위 관료인 제가 한국에 직접 와서 목격한 믿을 수 없는 진실을 고백할까 합니다.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한국에게 졌단 말인가. 그리고 이 거대한 패배감 속에서 우리는 왜 그들의 땅에서 이토록 뼈저린 경외감을 느끼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는가. 어제 저녁 저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내외를 수행하여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공항을 수놓은 화려한 레드카펫과 양국의 국기는 바람에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양국 관료들의 미소가 교차하는 그 화려한 영접 행사 속에서 언론은 양국의 굳건한 안보 협력과 빛나는 외교적 성과를 대서특필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앞서 걷는 마크롱 대통령의 굳은 뒷모습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 아니 우리 프랑스 수행단 전체의 가슴 속에는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못한 끔찍하고도 참담한 패배감이 무거운 납덩이처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랑스 국방부 산하병기본부에서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무기체계 획득과 글로벌 방산 수출을 총괄하고 있는 필리프입니다. 나폴레옹의 후예라는 자부심으로 평생을 프랑스의 강한 군사력을 위해 바쳐온 제게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제 평생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 우리 프랑스는 4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글로벌 녹인 방산 획득 사업에서 참혹하리만치 완벽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항공우주 기술의 결정체라 자부하는 라팔, 전투기와 바다의 암살자라 불리는 최신형 디젤 잠수함을 앞세워 국가적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뛰었고 외교 채널을 총동원했으며 파격적인 금융 지원까지 약속했습니다. 100년 방산 역사의 자부심과 유럽 최고라는 타이틀이 있었기에 당연히 우리의 승리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었을 때 승자의 자리에는 우리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최종 승자는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의 도면을 어깨너머로 베껴가며 무기를 사가던 나라, 부품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해 우리의 처분만을 기다리던 그 제자 국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방위산업의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유럽의 방패를 자처하던 프랑스가 어떻게 어제의 제자에게 덜미를 잡힌 것일까요? 뼈아픈 충격 속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저는 이번 국빈 방문의 화려한 미소 뒤에 숨겨진 마크롱 대통령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용 앞에서 우리가 맞닥뜨린 그 서늘한 진실을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고백하려 합니다. 프랑스는 오랜 시간 전통적인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우리는 독자적인 핵무장을 이룩했고 항공모함을 건조했으며 전투기와 잠수함을 스스로의 힘으로 모두 만들어낼 수 있다는 오만할 정도의 자부심을 품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세계 곳곳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우리는 기술의 우위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종식되고 평화라는 달콤한 환상이 유럽 전역을 덮치면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국방 예산을 삭감하고 방위산업을 시대에 뒤떨어진 사양산업 혹은 세금을 갉아먹는 애물단지 취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화의 시대에 무기를 만드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며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방산 공장의 문을 닫고 복지 예산을 늘리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멈춰버린 예산과 함께 생산 라인의 컨베이어 벨트도 숨을 거두었습니다. 촘촘하게 얽혀있던 수만 개의 부품 공급망은 도산하거나 해외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뼈아픈 비극은 바로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현재 프랑스의 툴루즈나 세르부르에 있는 전투기와 잠수함 건조 현장에 가보십시오. 20대나 30대의 젊고 패기 넘치는 엔지니어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백발이 성성하고 은퇴를 코앞에 둔 60대 고령의 기술자들만이 남아 떨리는 손끝으로 국가의 안보를 간신히 지탱하고 있을 뿐입니다. 새로운 기술의 전수는 끊어졌고 혁신은 멈추었습니다. 무기를 주문받아도 납기는 번번이 수년씩 지연되었고 건조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천문학적인 액수로 치솟았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이라는 녹슨 훈장을 만지작거리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때 우리의 발밑에서는 끔찍한 균열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방한 일정 중 마주한 대한민국의 방산 제조 현장은 제가 평생 믿어왔던 오만한 세계관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경상남도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거대한 조립 공장 문이 열렸을 때 저는 문자 그대로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축구장 몇 배 크기의 광활한 경납고 안에는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날렵하고도 매서운 위용을 뿜어내며 끝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과거 강대국들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한국의 독자 개발을 조롱했을 때 한국인들은 불가능을 비웃기라도 하듯 스스로 AESA 레이더를 만들어내고 수십만 개의 부품을 하나의 완벽한 유기체로 융합해냈습니다. 로봇팔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한 조립 과정은 마치 경이로운 예술 작품의 탄생을 보는 듯 했습니다. 이어진 거제도의 하나오션 잠수함 건조 현장에서도 그 충격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이 산더미 같은 철판을 종이장처럼 들어 올리고 그 아래 깊은 도크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장기 잠항 능력을 갖춘 도산 안창 5급 잠수함이 거무스름한 강철의 피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공기불 요추 진체계인 AIP와 수직 발사관을 탑재해 소리 없이 적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이 바다의 포식자를 한국은 계획된 예상과 완벽한 일정에 맞춰 붕어빵 찍어내듯 전 세계 바다로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건비 싸움이나 가격 경쟁력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현장을 둘러보던 저의 가슴을 가장 강하게 내리친 것은 현장의 압도적인 규모나 최첨단 설비가 아니라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현장에는 프랑스에서는 이미 멸종해 버린 30대와 40대의 젊고 역동적인 엔지니어들이 작업복을 땀으로 적시며 쉴 새 없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설계부터 부품 가공, 조립, 그리고 시험 비행과 자망, 테스트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젊은 두뇌와 거친 손의 완벽한 조화 속에서 일사천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구권 엔지니어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국을 지켜내겠다는 비장함과 자부심이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한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실존적 안보 위협을 머리에 이고 주변을 둘러싼 거대한 열강들의 틈바구니라는 가혹한 지정학적 숙명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난 50년 동안 단 하루도 국방과학기술을 연마하는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환상에 젖어 방산을 사양산업이라 조롱할 때 한국은 밤을 새워가며 기술을 연구하고 도면을 그렸습니다. 수만 번의 실패를 기록하며 쌓아 올린 핏빛 데이터,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정을 기어코 맞추어내는 지독한 성실함.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평화에 취해 잠든 사이에도 홀로 묵묵히 칼을 갈고 창을 벼려온 유일한 국가였던 것입니다. KF-21의 엔진 굉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던 순간 저는 불현듯 제 아버지가 남기신 낡고 바랜 가죽 수첩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980년대와 90년대 한국의 해군 함정과 잠수함 기술을 전수하러 갔던 프랑스의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은 기술의 불모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프랑스로 돌아오신 후 생전에 낡은 사진첩을 넘기며 한국인들에 대해 이렇게 회고하곤 하셨습니다. 필리프, 한국인들은 정말 무섭고도 징그러운 사람들이란다. 돈도 없고 제대로 된 장비도 없으면서 우리가 무심코 던져둔 도면을 주워 밤새워 달달 외우고 필사하더구나. 용접 기술을 하나라도 더 배우겠다며 맨손으로 뜨거운 철판을 만지다 심한 화상을 입어도 그 다음 날이면 피 묻은 붕대를 칭칭 감고 현장에 다시 나타나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질문을 쏟아냈지. 내가 화를 내고 쫓아내도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두 번 다시는 외세에 짓밟히는 가난한 조국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무서울 정도의 집념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 당시 아버지는 그들의 무모함에 핀잔을 주면서도 그들의 처절한 노력과 간절함에 깊은 감동을 받아 본국의 엄격한 보안 규정마저 몰래 어겨가며 밤새워 핵심 기술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제게 이런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들아, 좋은 무기와 도면은 막대한 돈을 주면 살 수 있다. 하지만 내 스스로 내 가족과 조국을 지키고자 50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쇳물을 녹이고 망치질을 해온 그 지속의 의지는 세상 그 어떤 천문학적인 돈을 주어도 결코 살 수 없는 것이란다. 아버지의 말씀이 100번 1000번 맞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수십조 원의 방산 경쟁에서 한국에게 진 것은 자본이 부족해서도 로비 능력이 뒤떨어져서도 아닙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피와 땀으로 반세기를 이어온 그 지독하고도 숭고한 의지와 끈기 앞에서 평화에 찌들어 안일했던 우리 프랑스는 완벽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방안에서 겪은 충격은 단순히 무기의 우수성이나 공장의 규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마크롱 대통령의 가슴을 진정으로 때린 것은 대한민국의 차가운 강철 무기가 아니라 그 무기를 품고 있는 사회적 성숙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는 끔찍한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확전되면서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의 피비린내, 나는 살육전이 연일 뉴스 화면을 뒤덮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위기에 처했고 글로벌 공급망은 붕괴 직전이며 국제 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국제 정세의 요동 속에서 유럽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당장 우리 프랑스만 해도 그렇습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공포로 인해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대형 마트에서는 생필품 사재기가 벌어지고 주유소 앞에서는 기름을 넣기 위해 주먹다짐이 오가며 연금 개혁과 경제난에 분노한 시위대는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경찰과 화염병을 주고받으며 연일 폭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능이 마비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바닥을 뚫고 추락했고 프랑스 정부는 내부의 혼란을 수습하느라 밖에서 벌어지는 지정학적 위기에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웠습니다. 멀리 떨어진 유럽조차 이토록 아비규환인데 중동의 원유 수입 의존도가 극도로 높고 북한이라는 상존하는 위협과 마주한 대한민국은 도대체 얼마나 큰 혼란에 빠져 있을까?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 수행단 사이에서는 신사숙녀 여러분, 한국의 경제와 사회가 멈춰 섰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섞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도착한 직후 마크롱 대통령과 제가 방탄, 리무진 창밖으로 목격한 대한민국의 풍경은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산산조각 냈습니다. 거리는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사재기로 텅 빈 마트의 진열대도 주유소 앞에 끝없는 차량 행렬도 폭동의 연기도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시민들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지하철과 버스에 올라 일터로 향했고 카페에서는 젊은이들이 모여 일상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온한 일상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톱니다 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놀라운 국가적 위기관리 시스템과 시민들의 성숙한 협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위기가 고조되자마자 즉각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가동하고 비축유 방출과 공급망 다변화라는 냉철하고 실용적인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서서 위협을 과장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확한 데이터와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며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놀라운 것은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정부를 불신하며 공포에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너지 절약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며 국가적인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거대한 유대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불안을 조장하기보다는 팩트를 체크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6.25 전쟁의 참화 그리고 혹독한 경제 위기들을 온몸으로 극복해오며 DNA에 새겨진 대한민국 국민들만의 위기, 극복 능력이자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지켜내려는 압도적인 수준의 시민의식이었습니다. 방탄 리무진 안에서 묵묵히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던 마크롱 대통령은 곁에 있던 저에게 나직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필리프 관계는 보시오. 이 책에 다 저들이 진짜 강한 이유는 저들이 가진 전투기나 잠수함 때문이 아니오. 세상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정부를 신뢰하며 일상을 지켜내는 저 성숙한 국민들이야말로 진짜 무기요. 프랑스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저것이란 말이요. 바로 이 지점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화려한 외교 수사 뒤에 숨긴 채 한국을 국빈 방문한 진짜 이유이자 절박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웅장하고도 경이로운 K방산의 성공 뒤에 그리고 이처럼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사회적 안정망의 뒤에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리더십이 존재했습니다.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내내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경청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위기와 글로벌 경제 침체, 그리고 중동 전쟁의 여파라는 가혹한 삼중고 속에서도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그 복잡한 사회적 갈등을 억누르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며 오히려 위기를 틈타 방산 수출이라는 거대한 국가 성장 동력으로 결집해낼 수 있었을까?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거침없고 단호한 추진력,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난제를 이념이 아닌 철저한 실용주의 관점에서 풀어내는 결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를 과장해 공포 정치를 펴는 대신 투명한 소통으로 국민적 통합을 이끌어내는 그 역동적인 리더십. 미국과 중국, 러시아라는 거대한 강대국들의 살벌한 패권 다툼 속에서도 K방산이라는 확실하고도 강력한 카드를 쥐고 국익을 극대화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실용. 외교는 현재 유럽연합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서도 내부의 심각한 분열과 시위로 인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신음하는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에게 가장 필요하고도 시급한 처방전이었습니다. 정상회담과 만찬이 끝난 후 프랑스 최고위급 수행단들 사이에서는 깊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화려한 민주주의의 역사와 철학 논쟁이 다 무슨 소용인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여 결과를 만들어내는 저런 뚝심 있는 리더십과 그 리더십을 믿고 따라주는 성숙한 시민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한다. 모든 방한 일정을 마치고 파리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샤를 드고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하는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대한민국의 찬란한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더 이상 입국할 때 느꼈던 그 쓰디쓴 패배감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비워진 그 마음의 빈자리에는 어느새 압도적인 경외감과 벅차오르는 존경심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낡은 기술을 우러러보며 동경하던 가난한 제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피와 땀 그리고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던 50년의 억척스러운 시간으로 스스로를 당금질하여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거장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대한 세계사의 경랑 속에서도 굳건하게 닷을 내리고 서로를 부둥켜 안는 위대한 시민들을 가진 진정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뼈아프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과거의 낡은 영광과 오만함을 모두 찢어버리고 이제는 스승이었던 우리가 제자인 한국의 굳은 살 박인 손 앞에 겸허히 고개를 숙여 그들의 성실함과 데이터의 힘 그리고 위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뼛속 깊이 배워야 할 때입니다. 이번 양국 정상이 발표한 국제안보 동반자 선언은 결코 듣기 좋으라고 포장한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프랑스가 수백 년간 축적해온 기초과학과 우주항공의 원천 기술이 대한민국의 그 압도적인 제조 역량과 지치지 않는 추진력, 실용을 중시하는 리더십, 그리고 성숙한 국민성과 결합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완벽하고도 거대한 억지력을 가진 진정한 안보 동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00년 방산 역사의 자부심으로 살아온 콧대 높은 프랑스의 국방 관료로서 저는 오늘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고 전 세계를 향해 가장 솔직한 심정으로 고백합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의 지칠 줄 모르는 자주국방의 숭고한 열정과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위대한 시민의식,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버린 그 경이로운 성취에 머리 숙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프랑스는 이제 과거의 오만한 스승이 아닌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든든한 동반자로서 험난한 미래를 향해 당신들과 나란히 걸어갈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자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대한민국이 보여준 그 지속의 힘과 연대의 정신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대한민국.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튼튼하게 성장하길 함께 기원합니다.